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4장 진정성. 가장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클로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다는 뜻이다. 그녀와 비교하면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녀가 내 초라한 입에서 떨어지는 말, 그것도 내 혀가 풀려야 가능하겠지만 몇 마디 기꺼이 대꾸를 해주는 것도 영광인데, 하물며 나와 저녁을 하기로 약속하고 또 아주 우아하게 차려입고 나왔다는 것. 이 옷 괜찮아요? 그녀는 차 안에서 묻더니 덧붙였다. 괜찮아야 돼요. 6번씩이나 옷을 바꿔 입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금요일 밤이었다. 클로이와 나는 최근에 펄룸 로드 끝에 문을 연 프랑스 레스토랑에 리에정 당제 레수의 구석자리에 앉았다. 클로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데다 그보다 나은 배경은 없었을 것이다. 샹들리에는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워주었고, 옅은 녹색의 벽은 그녀의 옅은 녹색 눈과 조화를 이루었다. 나는 마치 탁자 건너에 천사를 마주 대하고 앉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이 몽해져서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아무 말 없이 풀을 먹인 탁자보에 손가락으로 무늬를 그리거나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커다란 유리잔에 든 탄산수를 헐짝일 뿐. 나는 열등감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닌 인격, 나의 고귀한 동행자의 모든 요구와 암시에 반응한 구애의 자아를 내세워야 했다. 사랑 때문에 나는 클로이의 눈을 상상하고 그 눈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클로이를 기쁘게 하려면 나는 누가 되어야 하나 라는 그렇게 자문했다. 그렇다고 극악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클로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지 계속 미리 예상을 하려 했을 뿐이다. 포도주 좀 주실래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글쎄요, 포도주 좋아하세요? 그녀가 되물었다. 드시겠다면 난 상관없어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나는 아무 쪽이나 좋은데요. 나도 찬송이에요. 그럼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는 안 마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요. 나도 별로 마시고 싶지 않군요. 그럼 포도주는 마시지 말기로 하죠. 좋습니다. 그럼 물만 마시죠. 첫 번째 코스가 나왔다. 요리를 담은 접시에 들이배치는 잘 꾸민 프랑스 정원 특유의 대칭성을 보여주었다. 너무 아름다워서 손대기가 그러네요. 클로이가 말하고는 덧붙였다. 이런 구운 참치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자기에 나이프와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클로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의 유일한 생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그녀와 공유할 수 없는 하나의 생각이었다. 침묵은 저주스러웠다.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상대가 따분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따분한 사람은 나 자신이 되고 만다. 물론 침묵과 서툰 태도는 욕망의 애처로운 증거로 여길 수 있다.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은 유혹하기가 쉽기 때문에 유혹에 서툰 사람이 오히려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간대하게 봐줄 수도 있다. 정확한 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확한 말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들어간 식당과 이름이 같은 위험한 관계라는 책에서 드 메르테유 후작 부인은 드 발멍 자작에게 편지를 쓰는데, 후작 부인은 자작이 연애 편지가 너무 완벽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연인이 말일 수 없다고 까탈을 부린다. 진정한 연인의 생각은 두서가 없고 말은 저리가 안 선다는 것이다. 진정한 욕망은 명료한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는 나의 말의 변비를 자작이 타변과 바꾸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나는 클로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했다. 어떤 거짓 자아를 채택할지 알아야 진짜 자아를 버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데 필요한 인내와 지성은 불안하게 헐려있는 나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원적인 사회심리학자처럼 행동했다. 한 인간을 단순한 몇 개의 정리 안에 구겨 넣으려고 한 것이다.
인간 본성이 미묘한 면들은 퍼쳐가는 소설가처럼 주의 깊게 행동하고 싶지가 않았다. 첫 코스 식사를 하면서 나는 멍청하게도 인터뷰를 하듯이 무거운 질문들을 던졌다. 어떤 작가를 좋아합니까? 시간이 있으면 조이스, 헨리 제임스, 코스모폴리탄을 읽어요. 일은 마음에 듭니까? 일이란 게 다 지겨운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기도 괜찮아요. 헤어드라이어 플러그를 바꿀 필요가 없는 데라면 아무 데라도 좋아요. 주말에는 주로 뭘 합니까? 토요일엔 영화를 보고 일요일에는 저녁에 우울해지면 먹을 초콜릿을 챙겨둬요. 그런 서툰 질문들, 그래도 내가 물어보는 질문들 하나를 통하여 나는 그녀를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았다. 배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질문으로 다가서려는 초조한 시도가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관련되는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라고. 그러나 그런 직접적인 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연구 대상은 구물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자신이 무슨 신문을 읽는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만 알려주었다.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클로이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했다. 겸손과 자기 비하가 그녀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대화를 하다가 자신을 가리키게 되면 그냥 나라든가 클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무능력자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의 자기 비하가 더욱 매력적이었던 것은 그것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위장된 호소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 멍청해요. 아니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식의 대화를 의도하는 거짓된 바가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유녀는 편치 않았지만 그녀는 처연하게 이야기를 했다. 옆 정도는 우습다는 듯이 어린 시절을 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싫어요. 그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문제는 아버지의 부모님이 아버지를 벨이라고 부를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학자이고 법대 교수였으며 어머니 클레이어는 한동안 꽃가게를 했다. 클로이는 가운데 아이로 기원받는 훌륭한 두 아들 사이에 낀 딸이었다. 그녀가 8살 생일을 넘긴 후 오빠가 백혈병으로 죽자 부모의 슬픔은 딸에 대한 분노로 표현되었다. 딸은 학교에서는 멍청하고 집에서는 잘 털어지는 아이였으며 그러면서도 그들이 귀여워하던 아들과는 달리 생명줄을 놓지 않았다. 딸은 벌어진 일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랐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그런 감정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람이 가장 약한 점을 붙들어 넣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클로이는 자기가 죽은 오빠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것, 자신이 여령 없는 아이라는 것, 그녀의 친구들이 창피한 아이라는 것, 이런 비난들을 사실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자 사실이 되어갔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야 했다. 클로이는 아버지에게 애정을 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법적 지식에는 개방적이었지만 감정에는 폐쇄적인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학적인 태도로 법적 지식을 이야기해 주었다.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클로이의 좌절감은 분노로 바뀌었고 클로이는 아버지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공개적으로 대항했다. 내가 법을 직업으로 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녀는 식사 도중 과거의 남자친구들에 대해서는 암시만 주었다. 한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오토바이 수리공으로 일했는데 그녀를 몹시 거칠게 다루었다. 그녀가 어머니 노릇을 했던 다른 남자친구는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말았다. 세 번째 런던 대학교의 분석 철학가였다. 그 사람이 내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것은 프로이트가 아니라도 알 수 있죠. 네 번째 로버의 테스트가 드라이버였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귀었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의 거친 버밍엄 악센트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나 분명한 그림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던 그녀의 이상적인 남자에 대한 그림을 계속 재조정해야 했다. 게다가 그녀는 똑같은 점을 두고 한 번은 칭찬을 했다가 조금 후에는 비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미친 듯이 계속 고쳐다야 했다. 그녀의 감정적 취약성을 칭찬하는 듯 하다가 곧이어 그것을 비판하고
독립성을 찬양했다.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찬양하다가 결혼이 위선이라는 근거로 간통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녀의 관점이 복잡했기 때문에 나는 분열증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메인 커수, 나는 어리고기였고 그녀는 연어였다. 커수 때는 지뢰가 박힌 습지를 걷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이 오직 서로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렸을 때 힘들었나요?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감정적인 사람이세요? 아니면 지적인 사람이세요? 지난 선거에서 어디다 투표를 했어요?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독창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전혀 다가갈 수가 없었다. 클로이는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다. 디저트를 먹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지만 욕망은 한 가지가 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콜릿이 나올까요? 캐러멜이 나올까요? 그녀가 물었다. 이마에 자책감의 흔적이 드러났다. 그녀가 덧붙였다. 하나씩 시킨 다음에 나누어 먹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둘 다 먹고 싶지 않았다. 그때까지 먹은 것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초콜릿을 정말 좋아해요. 어떠세요? 클로이는 이렇게 묻더니 덧붙였다.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에 어떤 남자를 사귄 적이 있는데 아까 말하던 로버트라는 사람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하고는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 사람이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냥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싫어했어요. 초콜릿 바를 앞에 갖다 넣어도 손을 내밀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죠.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점이 분명해지자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졌죠.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시켜서 서로의 것을 맛보는 게 좋겠군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클로이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상관이 없으시다면 내가 초콜릿을 먹죠. 나는 초콜릿이라면 도무지 참지를 못하거든요. 저 아래에 있는 더블 초콜릿 케이크 있죠? 저걸 주문해야겠어요. 다른 것보다 초콜릿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정말 벌받을 짓을 하시네요. 클로이는 기대감과 수치가 뒤섞인 감정 때문에 아레이스를 깨물며 덧붙였다. 하지만 뭐 어때요? 그쪽 말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인생은 작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는 거짓말을 했다. 주방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초콜릿에 알레르기가 있는 편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초콜릿에 대한 사랑이 클로이와 맺어지는데 결정적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개인적 특징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의 진짜 자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완벽성과 화해 불가능한 갈등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무가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클로이가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좋아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묘하게도 그녀는 내가 초콜릿을 먹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실망감을 드러낼 뿐이었다. 아마 캐러멜이 열등한 맛을 생각해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는 곧바로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초콜릿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우연이다. 클로이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내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녀의 정치적 입장이나 신중하게 걸은 옷만큼이나 그녀가 웨이터에게 버터를 주문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사실과도 관련을 맺고 있었다. 가끔 여자들이 나를 유혹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내가 그런 행동에 반응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다. 나는 아주 주변적인 작은 것들에 끌리는 경향이 있었다. 유혹하는 여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들. 나는 코 밑에 약간 솜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다. 보통 나는 여자의 컷시험에는 까다로운 편인데 이상하게도 이 여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 내 욕망은 그녀의 따뜻한 웃음, 긴 군발, 지적인 대화보다도 그 솜털이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친구들과 그녀의 매력을 이야기하면서 애써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가 다름 아닌 커미티 솜털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다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누가 전기분해 요법을 권했는지 솜털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 욕망도 그녀의 솜털을 따라서 사라져 버렸다. 이슬링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을 때 휴스턴 로드는 여전히 차로 꽉 막혀 있었다. 클로이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 문제가 의미를 가지기 오래전에 결정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구애자의 고민이 차 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구애의 어느 시점에서 배우는 관객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그러나 리버풀 버러드 23A 번지의 문 앞으로 다가가면서 나는 기어들을 얻어겠을 위험에 겁을 집어먹고 비유적인 의미의 커피 한 잔을 제안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렇게 긴장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초콜릿까지 잔뜩 먹은 터라 내 위는 갑자기 다른 종류의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클로이를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 거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욕실로 안내받았다. 몇 분 뒤에 욕실에서 나왔을 때도 내 의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외투로 손을 뻗으며 내 사랑에게 절제가 최선이며 지난 몇 주 동안 품었던 공상은 공상으로 끝나야 한다고 결심한 남자의 사려 깊은 권위로 즐거운 저녁을 보냈으며 곧 다시 만나고 싶다고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면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나 자신을 대견해하며 그녀의 양볼에 입을 맞추고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네면서 아파트를 떠나려고 몸을 돌렸다. 따라서 클로이가 내 말에 쉽게 설득당하지 않고 내 목도리 끝을 잡아 나의 도주를 저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나를 아파트 안으로 다시 끌어당겨 두 팔로 끌어안았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아까 초콜릿을 기다릴 때 딱 한 번 보여줬던 웃음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입을 자신의 입으로 덮었으며 그때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키스가 시작되었다.